어머니, 죄송한데요. 어머니 방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이 집은 좀 좁아서요. 며느리가 몇 분이 지나서야 문을 열어줄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평생 모은 8억으로 마련해준 강남 시온집 거실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근처에 좋은 요양원 문의해뒀어요. 시설도 깔끔하고 어르신들 케어도 잘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30년간 손수레를 끌며 모은 돈. 새벽마다 도매시장에서 밤새며 쌓아올린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호서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아직 신혼이고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들마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35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가 아득했어요. 그때는 저도 아들 부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요.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소아암 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100만 채널의 재미와 감동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님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 호석이와 며느리 세진이가 강남에 새 집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평생 손수레를 끌며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새벽마다 도매시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모은 돈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호석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소고기 잔뜩 넣어서 끓이고 세진이를 위해서는 깻잎 무침과 콩나물 무침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국물이 식지 않도록 보온통에 따로 담고 반찬들은 플라스틱 통 5개에 나누어 정리했죠. 거기에 호석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까지 만들어서 검은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들고 가기엔 꽤 무거웠지만 그런 무게감이 오히려 든든했어요. 강남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7호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2호선으로 갈아타니 1시간 반은 좋게 걸렸죠. 그래도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푼수 같지만 지하철 안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들이 강남에 새 집 마련해서 가는 길이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하기도 했죠.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섰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45층짜리 건물 4동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입구에는 제복을 입은 경비 아저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죠. 로비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제 구두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금천구 다세대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3505 사는 장우석 씨 엄마예요.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방문자 출입증을 만들어 주시며 엘리베이터 이용법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35층이시면 고속 엘리베이터 타세요. 속도가 빨라서 귀가 좀 먹먹할 수 있어요. 처음 타보는 고속 엘리베이터는 정말 그 말대로였습니다. 순식간에 35층에 도착하니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복도는 조용했고 깨끗했어요. 새 아파트 특유의 페인트 냄새와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죠. 3505 문패를 확인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급 아파트라 그런 건지 며느리가 준비한 건지 장호석 윤세진이라고 적힌 새하얀 명패도 있더라고요. 우리 호석이 이름이 그렇게 당당하게 붙어있는 걸 보니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세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경계하는 톤이었지만 새 집이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세진아, 나야. 어머니, 반찬 좀 갖고 왔어. 인터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 어머니. 잠깐만요.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진이가 얼굴을 내밀었는데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상시 밝은 모습과는 달리 눈가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억지로 하는 인사 같았죠. 현관을 들어서니 정말 넓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거실만 한 현관이었어요. 신발장도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고 전신 거울까지 달려 있었죠. 그런데 바닥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박스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와, 정말 넓다. 우리 호석이 어디 있어? 아, 호석 씨는
지금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에요. 이사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었거든요. 세진이가 슬리퍼를 내주면서 말했는데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넓었습니다. 통창으로 된 거대한 베란다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가구들은 아직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채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죠. 그런데 세진이는 계속 문 쪽을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그런데 좀 죄송한데요. 세진이가 소파 끝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식탁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세진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받아들더라고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삿짐 정리가 아직 덜 끝나서요. 집 안이 정말 엉망이거든요. 괜찮아. 나도 도와줄게. 호석이는 언제 나오나? 그때 화장실 쪽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잠깐 후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아마 호석이가 제가 온 걸 알고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석아, 엄마 왔어. 제가 큰 소리로 불렀는데 한참 뒤에야 대답이 들렸어요. 아, 네, 어머니. 금방 나갈게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상시 저를 보면 달려나오던 호석이가 이상하게 시간을 끌고 있었어요. 아이,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세진이는 더욱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손을 비비적거리면서 계속 시계를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저희가 이 집에서 생활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요. 세진이가 말을 뭉개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밝은 표정을 억지로 지으며 이어갔어요. 정말 좋은 곳을 알아봤거든요. 시설도 정말 좋고 어르신들 케어도 완벽하게 해주시는 요양원이에요.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원이라고? 네, 어머니. 사실 이 집이 신혼집이다 보니까요. 저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는 게 더 즐거우실 것 같아서요. 그때 드디어 호석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젖은 채로 티셔츠를 대충 입고 나온 모습이었는데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딱딱한 인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보면 엄마 하고 달려와서 안기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했어요. 호석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호석이는 세진이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세진이 말이 맞아요. 요양원이 더 좋을 거예요. 여기는 어머니께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이 집에서 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호석아,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아직 신혼이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호석이는 끝까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바닥만 보면서 중얼중얼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키운 그 아이가 이렇게 저를 피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져온 음식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알겠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세진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현관 쪽으로 저를 안내하는 몸짓이었어요. 호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뒤에서 두 사람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끝났다는 안도의 한숨 같았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나 갈게.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까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넓은 집 안에서 느꼈던 어색함과 냉기, 호석이의 피하는 눈길, 세진이의 억지스러운 미소가 모두 생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새 아파트의 화려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라해 보이는 68살 여자. 그 모습이 갑자기 서글펐어요. 1층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를 나서면서 고개를 들어 35층 정도 되는 곳을 바라봤어요. 저기쯤이겠지. 하얀 베란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나간 후 편안해진 모습으로 이삿짐 정리를 하고 있겠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년 그날의 일이에요. 아파트에서 돌아온 길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호석이와 세진이의 표정이 눈에 밟혔거든요. 특히 호석이가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금천구 다세대 주택 골목에 들어서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집 아줌마들과 마주쳐서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죠. 3층까지 올라가는 낡은 계단은 20년 넘게 오르내린 길이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도 익숙했고 2층 김씨댁에서 나오는 저녁 냄새도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적막감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거든요. 불을 켜니 익숙한 것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이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장롱 위쪽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가방이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써온 것이라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죠. 그 안에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었거든요. 통장이 7개 나왔습니다. 각각 다른 은행, 다른 목적으로 만든 것들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만든 농협 통장이었죠. 표지가 누렇게 변해서 글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채소 장사를 할 때 모은 것들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배추, 무, 당근을 사와서 손수레에 싣고 골목골목 다니며 팔았죠. 통장 뒷장을 넘기니 수십 년 전의 입금 내역들이 나왔습니다. 2만 원, 3만 원, 많아야 5만 원씩 들어간 기록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손수레를 끌고 다녀도 그게 전부였거든요. 비 오는 날은 아예 장사를 못해서 그날은 입금이 없었고 겨울에는 채소가 얼어서 손해를 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돈 하나하나가 다 땀이었는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손끝으로 통장을 넘기니 종이가 바싹거렸습니다. 두 번째 통장은 남편 보험금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2억 3천만 원이 딱 한 번에 입금된 기록만 있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후 병원비로 많이 나갔지만 그래도 이만큼은 남았었거든요.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정말 좋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에 순임아, 나한테 뭔 일 생기면 이 보험금으로 호석이 결혼 준비해줘라고 했었어요. 그 말이 유언이 된 줄은 그때는 몰랐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통장은 도매시장 야간 근무를 하면서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총 2억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손수레 장사만으로는 호석이 대학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시작한 일이었죠.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분류하고 나르는 일이었는데 추위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간 결과가 이 통장들이었어요. 아프거나 다쳐도 일당이 끊기는 게 무서워서 진통제 먹고 나갔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죠. 통장에 찍힌 월급 입금 날짜를 보니 그때의 피로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여섯 번째 통장은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건 도매시장 일이 끝난 후 오후에 건물 청소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죠.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복도 걸레질, 유창 닦기까지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그 건물에서 일하던 젊은 직장인들이 아줌마, 수고 많으세요 라고 인사해 줄 때면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한 젊은 남자 직원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 같으세요 라고 말해준 적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통장에는 나머지 자잘한 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에게 받은 용돈, 이웃들 심부름에 주고 받은 수고비, 재활용품 팔아서 얻은 돈까지 모두 모아둔 것이었어요.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죠. 모든 통장을 다 확인해 보니 총 8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68살까지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이 돈을 모으느라 새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아플 때도 병원비 아껴가며 살았었거든요. 통장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갑자기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호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모은 돈이 드디어 쓸 곳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6억 넘는 돈을 아들 부부 신혼집 마련비로 내줬던 것이었는데 요양원이라고 했나?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그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통장을 하나씩 다시 정리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호석이가 어릴 때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줄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허무한 약속이었나 봅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호석이와 세진이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그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호석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통장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통장 잔액이 모두 0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깼을 때 식은땀이 등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파트 3 법률전담 오해란과의 재회. 통장을 들여다보며 밤을 새운 다음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인연이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어요. 고진우 씨를 처음 만난 건 제가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래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젊은 남자가 제 좌판 앞에 왔어요. 아줌마, 배추 한 포기 주세요. 정장 차림의 그 사람이 시장에 있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프신데 집에서 김치를 담그시겠다고 해서 배추를 사러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효자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분은 항상 정중했습니다. 시장 아줌마들한테도 존댓말을 쓰고 거스름돈 계산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갑을 깜빡하고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돈을 안 가져왔네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꼭 내일 드릴게요. 정말 다음 날 오셔서 돈을 주시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신뢰가 생겼어요. 몇 년 뒤 그분이 작은 회사를 차리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역업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서 아줌마 덕분에 좋은 기운 받아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농담하셨죠. 그 후로도 가끔 시장에 오셔서 안부를 물어봐 주셨고 제가 도매시장 야간 근무를 시작했을 때도 몸 조심하세요 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세월이 흘러 그분의 사업이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진우그룹이라는 대기업을 운영하게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잊지 않고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해주셨어요. 제가 남편 장례를 치를 때도 조의금을 보내주셨고 호석이 대학 입학할 때도 축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강남구 테헤랄로에 있는 진우그룹 본사는 3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어찌나 높은지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삐오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됐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진우 회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요. 성함과 연락처 확인해도 될까요? 한수님입니다. 미리 전화드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친절하게 웃으며 방문자 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2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25층에 도착하니 회장실 앞 대기실이 나왔어요. 고급스러운 소파와 커피 테이블,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죠. 비서 한 분이 나와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한수님 어머님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니 진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이른이 넘으신 연세에 머리가 희끗해지셨지만 여전히 반듯한 모습이셨습니다. 수님 씨 오셨군요. 앉으세요. 번거로우실 텐데 불러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수님 씨 덕을 많이 받는 거려. 진우 씨는 여전히 예에 바르셨어요.
직접 차까지 따라주시면서 근황을 물어보셨죠. 호석이는 잘 지내죠? 네,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아, 그랬군요. 축하해요. 잠깐 망설이다가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들 부부의 신혼집 마련을 도와줬는데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제가 모은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금 마음이 어떤지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진우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수님 씨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제가 잘 알죠. 그런 분이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수님 씨가 평생 모은 돈으로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진우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보다 더 화가 나신 것 같았죠. 제가 법률 전담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해란 변호사인데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에요. 변호사까지 만날 일인가요? 수님 씨,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상의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 씨가 내선 전화를 걸어서 오해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 정도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오해란입니다. 오해란 변호사는 깔끔한 검은 정장에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신뢰가 갔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을 대략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했어요. 평생 모은 돈의 내역, 아들 부부에게 준 금액, 오늘 겪은 일까지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렸죠. 오해란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더니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아들 부부에게 주신 돈이 정확히 어떤 명목이었나요? 신혼집 마련비라고 했어요. 전세금과 이사비용 포함해서요. 그 돈을 주실 때 따로 약속하신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어머님 방을 만들어 드린다거나. 네, 호석이가 그렇게 약속했어요. 평생 엄마 곁에서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문자 메시지나 녹음 같은 건 말이에요. 아니요. 말로만 했어요. 오해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진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잠깐 자리를 비워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 씨가 자리를 뜨신 후 오해란 변호사가 의자를 제게 가까이 당기며 앉았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법적으로 간단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첫째로 어머님께서 주신 돈이 증여가 아니라 지원의 성격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되돌릴 여지가 있어요. 특히 조건부 증여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증여요? 네. 어머님께서 함께 살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어요. 오해란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감정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둘째로는 어머님의 노후 보장을 위한 부양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서 향후 비슷한 일을 예방하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상대방도 동의해야 해요. 어머님 아들 부부가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가 관건이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호석이와 세진이가 과연 이런 법적 절차에 동의할까요? 오늘 그들의 태도를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가족 간의 문제이니까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죠. 오해란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어머님께서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결정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상담이 끝난 후 진우 씨가 다시 들어오셨어요. 어떠세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님 씨가 원하시면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수님 씨한테 받은 정이 있는 거요. 진우그룹 빌딩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했던 문제에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오해란 변호사가 해준 말들을 되새겨봤어요. 조건부 증여, 취소, 부양협약서 작성 같은 용어들이 낯설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게 이해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감정이 아닌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다짐하면서요. 파차 신혼집을 부탁하던 그날, 오해란 변호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저녁, 저는 찬장 깊숙이 숨겨둔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호석이와 관련된 온갖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상장부터 대학 졸업 사진까지 제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작년 가을에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호석이가 세진이와 함께 제 집에 와서 결혼 승낙을 구하던 날의 사진이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어요.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할 때였죠. 호석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서 뭔가 큰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 7시쯤 호석이와 세진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다 평소보다 차려입었더라고요. 호석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세진이는 깔끔한 원피스에 카디건을 걸쳤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너무 긴장해 있어서 오히려 걱정이 됐죠. 어서 들어와. 뭔 일인데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 거실로 안내하면서 물어봤는데 호석이가 세진이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엄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호석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38이나 된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언제부터 만났는데? 1년 정도 됐어요. 세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세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윤세진입니다. 그래, 많이 들었어. 우리 호석이가 자랑을 많이 하더라.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요. 세진이도 예의 바르고 상냥했고 호석이도 연인이 생긴 후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내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 12월 말 즈음 호석이한테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 나 좀 봐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전화 너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1시간 뒤 호석이가 혼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못 씻은 것 같은 수염, 핏발 선 눈, 구겨진 옷차림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됐어? 엄마, 나 큰일 났어. 호석이가 식탁에 앉더니 머리를 감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거든요. 38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떨렸습니다. 호석아, 뭔 일인지 말해봐. 한참을 울던 호석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그리고 신용불량자 될 것 같아. 뭐라고? 몇 년 전에 신용카드로 투자했던 게 있었거든. 그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계속 연체되면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호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몇 년 전 주식 투자를 한다며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주식이 폭락하면서 원금도 못 찾고 이자만 계속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지금 얼마나 돼? 원금까지 합치면 3억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진이는 뭐래? 세진이도 모르고 있어. 말할 수가 없어서. 호석이가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호석아, 차근차근 해보자. 길이 있을 거야.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때의 호석이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모습이었죠. 제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세진이도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왔어요. 세진이도 많이 충격받은 모습이었지만 호석이를 원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결혼은 미뤄야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호석이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세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호석 씨와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혼집은 어떻게 하지? 전세금도 없는데. 그것도 포기해야죠. 월세로라도. 두 사람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호석이가 엄마, 미안해.
평생 실망만 시켜드려서 라고 말할 때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8억 6시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호석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호석아,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빚 정리하고 신혼집도 마련해 줄 수 있어. 호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저는 통장들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호석이가 그 숫자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하, 응. 너 키우느라 평생 모은 돈이야. 호석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이럴 때 쓰려고 모은 돈이니까. 엄마, 약속할게요. 평생 엄마 곁에서 모실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때 호석이의 목소리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살자. 강남에 큰 집 얻어서 엄마 방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엄마가 해주신 일인데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그때 세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보훈하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모은 돈이 드디어 의미 있게 쓰이는 것 같았고,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모습이 뿌듯했거든요. 그 후 한 달 동안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호석이의 빚부터 정리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나갔죠. 그 다음에는 강남 시혼집 전세금으로 2억 8천만 원을 더 내뒀습니다. 이사 비용과 가구비까지 합치면 총 6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어요. 통장에서 그 큰 돈이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호석이와 세진이가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믿었어요. 호석이의 그 약속을 말이에요. 지금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호석이가 제 앞에 무릎 꿇고 약속하던 모습, 세진이가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오해란 변호사 말처럼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배신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사진을 정리하고 나니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호석이의 어린 시절, 남편이 살아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지금 사는 이 다세대 주택도 아니었어요. 구로구에 있는 더 작은 단칸방에서 셋이 살았거든요.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이 있는 12평짜리 집이었죠.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겨울에는 정말 추웠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아서 늘 빠듯하게 살았죠. 저는 그때도 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장사를 했고, 남편이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는 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겨울밤이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지냈는데, 작은 전기 매트 위에 이불 하나를 덮고 셋이 바둑이처럼 붙어 앉아 있었거든요. 저녁 메뉴는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라면에 계란 하나, 김치 몇 젓가락이면 그게 전부였죠. 가끔 남편이 용돈을 조금 남겨뒀을 때만 햄이나 어묵을 넣어 주었습니다. 순임아, 오늘은 좀 푸짐하네. 남편이 라면 그릇을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그날은 제가 시장에서 팔다 남은 파를 조금 넣었거든요. 아빠, 나도 파 좋아해. 어린 호석이가 젓가락질도 서툰데 열심히 파를 건져 먹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때 호석이는 7살이었거든요. 우리 호석이가 파도 잘 먹네. 키 크겠다. 아빠처럼 크고 싶어. 아빠보다 더 크자. 그래서 엄마, 아빠 보호해줘야지. 그런 대화들이 참 소중했어요. 비록 먹을 게 별로 없었지만 셋이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희망적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만큼은 밝게 웃으려고 노력했죠. 순임아, 내년에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도 승진하고 너도 장사 잘 되고 있잖아. 우리 호석이한테 자기 방도 만들어주고.
그때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말이면 셋이 함께 근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도시락을 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트에서 산삼닭김밥 하나씩 들고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먹는 그 김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죠. 우리 나중에 저기 아파트에서 살까? 남편이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왜 안 돼? 우리 호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가능해. 호석이가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나 커서 엄마 아빠한테 큰 집 사줄 거야. 그 목소리가 산에 메아리쳐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귀에 서네요. 저녁에는 동네 목욕탕에 함께 갔어요. 목욕료가 아까워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갔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했거든요. 목욕탕에서 나온 후 호석이가 아빠 냄새 좋다 하고 남편 품에 파고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가장 따뜻했던 기억은 겨울밤이었어요. 전기료를 절약하려고 일찍 불을 끄고 셋이 한 이불 속에 들어가는데 호석이가 저와 남편 사이에 쏙 끼어서 자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 아직 어린 호석이의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도 사랑해, 호석아. 남편이 호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하자. 그때만 해도 정말 영원할 것 같았어요.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건 호석이가 고등학생이 될 때였어요. 뇌출혈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마지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서 호석이를 키워야 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었지만 대부분 장례비와 병원비로 나갔고 호석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도매시장 야간 근무를 시작했고 낮에는 손수레 장사를 계속했어요. 힘들었지만 호석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그 아이가 엄마 고생 많아라고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거든요. 지금 이 순간 그때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가난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그 시절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라면 한 그릇도 함께 나눠 먹으며 웃었는데 지금은 8억이라는 큰돈을 줘도 외면당하고 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멀리 강남 쪽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어딘가에 호석이와 세진이가 살고 있겠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문득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함이 들었어요. 아마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감정에만 의존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요. 오해란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들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호석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려고 해.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과거의 기억에 젖어있던 며칠 후 저에게는 매월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보육재단 방문이었어요. 벌써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이었죠. 그 재단은 밝은 미래 보육재단이라는 곳이었어요. 부모가 없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는데 제가 처음 알게 된 건 호석이가 고등학생일 때였거든요. 그때 도매시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같은 일을 하시던 김 아주머니한테서 들었어요. 그분 손녀가 그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님아, 거기 정말 좋은 곳이야. 우리 손녀가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직접 가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호석이 또래의 아이들이 부모 없이 지내고 있는 모습이 남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매달 10만 원씩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월 20만 원으로 늘렸고 명절 때는 따로 물품도 가져다 줬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주에 장을 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겨울용 양말들을 준비했거든요. 큰 쇼핑백 2개에 가득 담아서 지하철로 양재동까지 갔습니다. 재단 건물은 4층짜리 작은 빌딩이었어요. 1층은 사무실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 급식 냄새와 소독제 냄새가 섞인 특유의 냄새였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1층 사무실에서 이원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인데 이 재단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계신 분이었죠. 네, 이번 달 물품 가져왔어요. 항상 감사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원기 선생님이 제가 가져온 쇼핑백을 받아들면서 웃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 계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사무실 소파에 앉으니 이원기 선생님이 차를 타주셨어요. 그러더니 서류철 하나를 가져와서 펼쳐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보세요. 그 안에는 제가 15년 동안 후원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의 10만 원부터 지금의 20만 원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입금 기록들이 빼곡했죠.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계산해 본 적은 없어서 3,200만 원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돈이었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물품들까지 합치면 4천만 원은 넘을 거예요. 이원기 선생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님 사정이 어려우실 텐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특히 몇 년 전에 IMF 때도 계속 후원해 주셨잖아요.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저는 후원을 끊지 않았거든요. 제 형편도 힘들었지만 그런 때일수록 이 아이들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서요. 아이들이 어머님 덕분에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구했어요. 지난달에 졸업한 수민이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했는데. 아,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했다고요? 네. 간호학과 나와서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어머님이 후원해주신 덕분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2층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과 후 숙제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았죠.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1층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들이 들렸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수님이라는 분 오셨나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호석이 목소리였거든요. 이원기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며 일어났어요. 어떤 분을 찾으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인데요. 한수님이라고 혹시 여기 오셨나요? 호석이와 세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런데 저는 왜인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아, 그분이시라면. 이원기 선생님이 제 쪽을 바라보려는 순간 저는 급하게 손짓을 했어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뜻이었죠. 지금은 안 계신데요. 언제 오시는지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럼 기다려도 될까요? 글쎄요. 오늘 오실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세진이가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급해서 그래요. 어머니를 꼭 만나야 해서. 두 사람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가서 기다리시죠.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남겨도 될까요? 호석이가 명함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이원기 선생님이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이 나간 후 이원기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아드님 같아 보이시던데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저는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줬는데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까지요. 이원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상담도 받아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어머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저희는 15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때 창밖을 보니 호석이와 세진이가 재단 입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뒷문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뒷문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창문 너머를 봤는데 호석이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게 전화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 폰은 집에 두고 왔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원기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아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20개가 넘어 있었어요. 모두 호석이에게서 온 것이었죠.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받아. 급해.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도 안 계시고. 엄마, 정말 미안해. 꼭 만나야 해. 세진이 이름으로도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아직 답장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원기 선생님과의 대화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해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말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절차를 밟아주세요. 어머님, 정말 확실하신 거죠? 네. 이제 감정으로만 접근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오해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제가 아들 부부에게 준 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어머님, 조건부 증여였다는 걸 증명하려면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해요. 오해란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과 법률 서적들이 가득한 사무실이었죠. 은행 입출금 내역서, 아들 부부와 나눈 대화 중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들은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다행히 증인이 있었어요. 호석이가 결혼 승낙을 구하러 왔을 때 옆집 김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때 호석이가 평생 엄마 곁에서 모시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던 걸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잘 됐네요. 김 씨께서 증인으로 서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내용 증명부터 보내볼게요. 일주일 뒤 호석이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조건부 증여 취소 통지와 함께 상환 요구서였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인 문서였죠. 그 후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호석이에게서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거든요. 아마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주일쯤 지나서 오해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어떤 협의요? 아마 분할 상환이나 조건 협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첫 번째 협의는 실패였어요. 호석이 측에서는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저는 거절했어요. 전액 반환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 협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요양원 비용을 대신 대주겠다는 제안을 해왔죠. 이것도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겠다고 한 적 없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재단 방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호석이 부부가 알아낸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재단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늘이 흐렸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우산도 없이 나온 터라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근처 골목에서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보였어요. 호석이와 세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산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서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호석이가 먼저 저를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아위어 있었죠. 세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두 사람 모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엄마. 호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런데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지나치려고 했죠. 엄마,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해줘. 세진이가 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뭘 말하려고. 제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차가웠어요. 한 달 동안 마음을 정리하면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호석이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꿇어앉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진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엄마의 마음을 몰랐어. 호석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비와 눈물이 섞여서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세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한 달 전 강남 아파트에서 보던 그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 다시 기회를 줘. 우리가 정말 바뀔게. 어머니께서 해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야 알겠어요.
재단에서 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선한 분인지, 그들이 재단에서 이원기 선생님을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후원하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도와주셨는지 들었어요. 세진이가 흐느끼면서 말했어요. 저희는 어머니께 6억이나 받아놓고도 고마워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옷이 완전히 젖어 있었지만 일어설 기미가 없었죠. 엄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겠어. 엄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편이만 생각했어. 호석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말했어요. 제가 본 호석이 중에서 가장 절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못을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비 내리는 골목에서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을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쪽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아직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일어서 제가 짧게 말했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일어서라고 했어. 호석이와 세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에 젖어서 초라한 모습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실망한 건 요양원 이야기 때문만이 아니야.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너희들이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실망스러웠어.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어. 진짜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오해란 변호사 사무실로 와.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거기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자.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엄마,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호석이가 희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에 생각해 볼게. 어머니, 저희가 뭘 해야 할까요? 세진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변호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야. 지금은 집에 가서 옷부터 갈아입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어요. 뒤에서 호석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한 달 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오해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저희 아들 부부가 찾아갈 거예요.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대로 된 합의를 해보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그쳐가고 있었죠. 내일은 맑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어요. 한 달 동안의 고민과 갈등이 드디어 정리될 것 같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꿈에서는 남편이 나와서 잘했다, 순이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깨고 나서도 한참 여운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오해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호석이와 세진이는 어제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앉으세요. 오해란 변호사가 회용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저는 한쪽에, 호석이 부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죠. 오늘은 감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진행했어요. 먼저 제가 아들 부부에게 준 돈의 성격부터 정리했습니다. 총 6여 2천만 원이 조건부 증여의 성격이었다는 점을 양측이 인정하시는 거죠? 호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전액 반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대신 분할 상환과 함께 다른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머님께서 제안하신 조건은 이렇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매 후 전세로 이주, 그리고 어머님과의 동거 재개입니다. 세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팔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 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머지는 어머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호석이가 세진이와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로요? 제가 되물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강남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머니. 그 집에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집이 아니에요. 호석이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합의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1시간 뒤 모든 서류에 서명이 완료됐어요. 아파트 매매 절차, 전세 이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동거 조건까지 모두 정리됐죠. 그럼 이제 이것도 받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남편 보험금 일부가 들어있는 예금 통장이었죠. 이건 뭐예요? 너희 새 출발 자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통장을 열어보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호석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이번에는 진짜로 함께 살려고 주는 거니까. 세진이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앞으로 행동으로 만들어가면 돼. 그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넘게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3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호석이 부부는 약속대로 강남 아파트를 팔고 구로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로 얻은 집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호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저희 집 구경 오세요. 그래? 좋지. 새 집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2층짜리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마당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왔죠. 강남 아파트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세진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억지로 만드는 웃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소였거든요. 거실을 둘러보니 가구들이 심플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 때처럼 과시용 가구들은 없었지만 실용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엄마, 2층 보여드릴게요. 호석이가 제 손을 잡고 계단으로 안내했어요. 2층에는 방이 3개 있었는데 그중 가장 햇볕이 잘 드는 방 앞에서 호석이가 멈춤어요. 엄마, 여기 봐주세요. 문을 여니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이 정말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거든요. 침대는 제가 좋아하는 딱딱한 매트리스로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일하던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들꽃무늬 커튼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이에요. 세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언제 오셔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방 안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전기포트와 찻잔까지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는 화분도 2개 있었죠. 이 꽃들은 제가 직접 키우고 있어요. 세진이가 화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은 국화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3개월 전 강남 아파트에서 요양원을 알아봤다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어떠세요,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방을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함께 살아요. 진짜로. 호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큰 집, 좋은 동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아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세진이도 곁에 와서 말했어요.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 순간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메뉴는 간단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강남 아파트는 잃었지만 진짜 가족의 마음을 찾았으니까요. 진짜 행복은 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방 하나라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 작은 단독주택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함께 말이에요. 여러분, 수님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짜 행복은 큰 집이나 많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작은 방 하나라도 정성을 담아 준비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